재고자산 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하고요.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차이 알 수 있으면 되고요. 물량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가법의 개념 그리고 저가법 회계 처리 어떻게 수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과 제품 그리고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그러한 원재료, 저장품, 제공품 등이 바로 재고자산의 영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과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일반 기업이 보유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가끔 기업 중에서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 자체가 뭐가 된다?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이 유형자산, 재고자산의 분류는 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종류들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지, 자, 대표적인 것들이 미착품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운송 중인 재고자산인데요.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선적을 했다. 그러면 선적 시점부터 매입자, 즉 구매한 자가 자신의 재고자산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입장이다. 매출하는 입장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배에 싣는 순간부터 판매되었다. 즉 상대방의 재고자산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도착지에서 매입자에게 인수되는 시점에 그때부터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미국에서 사오는데 이 물건이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봤는데 이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온 인도 조건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상품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죠. 자, 바로 누구의 상품이다? 판매자의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입하는 입장이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재고자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언제 누구의 것이 되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이 선적지랑 도착지 인도 조건은 두 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송품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낸 상품입니다. 자,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적송품은 누구의 것?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할부 판매 상품이 있어요. 자, 할부로 판매한 상품인데, 자, 이것은 판매 기준을 적용을 해서 대금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판매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시송품이라는 것은요, 고객이 먼저 사용한 후에 판매 여부가 결정되는 상품인데요.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낸 상품이고요. 자, 얘는 담보를 제공한 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은 반품률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고요.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품 가능한 기간이 종료되거나 구매자의 인수 수락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대비용의 예로는 매입운임, 매입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보관료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원칙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산의 취득 원가라는 것은 자산의 가격에 뭘 더한다? 부대 비용을 더한 것이 자산의 취득 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취득 원가에 조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빠지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총 매입액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하죠. 자, 여기에서 뭘 차감을 해주냐 하면은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있어요. 얘들을 빼주고 매입 할인을 빼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있죠.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전부 다 총 매입액에서 빠지는 항목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매출액의 조정이 있어요. 이건 판매자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순매출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전체 매출액,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이라는 것을 전부 다 차감해 준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관련해서 매출 원가 계산하는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느냐?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은 매출 원가 더하기 기말재고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있죠. 이게 원래 하면은 뭐냐? 실질재고조사법 하에서 매출 원가를 구하는 그러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기초재고와 단기매입은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숫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말의 재고 실사를 통해서 그 실사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매출 원가는 빠져나와서 계산이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냐 하면요.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준손익계산서 순서인데요. 자, 이 순서 반드시 여러분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 매출액에서 시작을 해서 매출 원가를 차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영업이익에서 플러스 영업외수익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을 해주고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계산이 되죠.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기타 포괄손익 항목,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단기 손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항목이 바로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타 포괄손익 항목을 차감해주면 총 포괄이익이 계산이 되어지겠죠. 이 순서는 여러분들 표준손익계산서의 순서이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하는 동안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영업활동, 즉 본질적인 활동에 가깝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본질적인 활동에서는 조금 더 멀어지는 어떤 지원적인 그런 활동에 관한 성과를 나타낸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을 평가를 해볼게요. 자, 기말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수량의 단가를 곱하는 형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수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느냐? 첫 번째, 실질재고조사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기말에 실제로 창고에 들어가서 이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세어보는 거죠. 두 번째,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일일이 내가 매출한 물건의 그 원가를 같이 기록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도소매업에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할 때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 장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따로따로 쪼개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가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물량 흐름의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재고자산 바이 재고자산 한 개당 원가가 얼마냐라는 것을 파악하고 넘어가는 개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소매제고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계속기록법은 자,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 원가를 기록하죠.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떻게 된다? 기말실사를 통해서 기말재고 파악 후에 매출 원가를 산출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의해 언제든지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이 가능하고요. 기준감모분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니까 재고자산 과대계상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재고조사법은 상대적으로 편리해요. 왜냐하면 매출원가를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준감모분이 어디에 포함이 된다?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감모분이라는 것은 수량의 어떤 로스가 생기는, 즉 수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다 보니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되어진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를 할 때는요. 자, 매출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떤 결제 수단과 그 다음에 수익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재고자산. 자, 매출 원가 얼마,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얼마나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동시에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면요. 자, 지금 매출을 할 때는 지금 중간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매출을 할 때는 그냥 결제 수단과 그 다음에 수익 인식만 하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 12,000원, 매출 12,000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결산을 할 때 뭘 해주느냐? 매입과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을 고려를 해서 이 매출 원가라는 것을 산출해냅니다. 딱 한 번만 이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이 계속기록법보다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라서 전통적으로 우리 회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단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단가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일종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개별법이라는 것인데 얘는 개별 재고자산의 단가를 일일이 추적하는 거예요. 어떤 명품 가방이라든지 수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고가의 상품들을 다룰 때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방식이고요. 가중평균법이라는 것은요. 기초재고의 단기 매입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을 가중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요. 만약에 계속기록법으로 이 재고자산을 추적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사용되는 가중평균법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 특정 재고자산의 구간, 즉 특정 구간마다 이 원가가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어떤 구간별로 평균이 달라지는 이동평균의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동평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실질재고조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재고조사법의 특징이 뭐예요? 기말에 한 번 우리가 이 매출 원가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전체적으로 기초 매입 플러스 단기 매입분에 대해서 전부 다 n분의 1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퉁쳐버리자, 전부 다 단위 원가를 통일시켜버리자 라고 해서 총평균법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는 거고요. 자, 장점, 단점 하나씩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선입선출법의 장점은 가장 현실적이며 실제 기업의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플러스 계속기록법을 사용하거나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거나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입선출법은 얘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할 때 적절한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던 그런 기법이고요. 얘는 현실적인 물량의 어떤 흐름과는 조금 배치되는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후입 청산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익이 정말 들쭉날쭉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 같이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소매제고법이라는 것은 원가율 산정 후에 기말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유통업이나 특수업종에서 한정적으로 이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비교하면요, 이거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인플레이션일 때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기 때문에 기말재고는 제일 마지막에 사온 게 바로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기말재고가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매입해오는 단가 자체가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기말재고층 역시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사온 게 바로 기말재고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말재고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가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높게 기말재고가 평가되었다라는 것은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라는 거죠. 매출 원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관련된 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원가가 낮아지니까 이익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부담은 어떻게 돼요? 세부담은 이익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는 지금 기말까지 남아있는 재고는 언제 사온 것이다. 아주 과거에 옛적에 사온 것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온 것은 지금 사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겠죠. 저렴하게 사온 것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말 재고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말 재고 금액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매출 원가가 높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낮아져요. 법인세가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단가 결정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 보관 위치, 즉 국가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재고인데 A라는 국가에 있는 재고와 B라는 국가에 있는 재고에 대해서 다른 단가 결정 방법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을 때 지금 단가 결정 방법, 즉 선입선출법을 쓰느냐, 평균법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가 결정 방법을 정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평가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의 이 평가의 예제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기말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자, 이 6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기록법의 하에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이럴 때 기말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을 갖고 이 기말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계산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에 대한 풀이 계속기록법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이걸 요약을 해보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이렇게 있는데 자, 기말재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선입선출법이 13,500원, 이동평균법이 13,000원, 후입선출법이 예상한 것처럼 11,750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고요. 자, 매출 원가는 아까 전에 뭐 사용을 하면 된다 했어요? 지금 그 매출 원가라는 거,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보면 되겠죠. 실제 팔린 금액, 즉 계속기록법이다 보니까 실제 팔린 물건에 적용된 단가를 일일이 추적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쉽게 계속기록법 하에서 매출 원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입선출법 36,000원, 이동평균법 36,500원, 후입선출법 37,750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어떤 경우가 제일 높다? 선입선출법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 뒤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지재고조사법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지재고조사법의 선입선출법을 사용을 했을 때 자, 기말재고자산은 언제 가지고 온 것이다? 아주 과거에 최초에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언제 사온 것이다. 아주 과거 먼 옛날에 사온 것이다 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총평균법. 자, 이거 잘 모르겠고 단기 매입이랑 그 다음에 기초재고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전부 다 퉁을 쳐버리자. n분의 1 해버리자. 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른 기말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을 사용을 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고요. 자, 후입선출법을 사용을 했을 때는 자, 매출총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n분의 1을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 용어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기록법은 실지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총평균법으로 이렇게 고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재고자산에 대한 그 손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의 평가손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감모손실은 기본적으로 수량의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몇 개가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 수량이 없어진 거다라고 하면은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다라고 하면은 영업 외 비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회계 처리는 정상적 감모손실의 경우에는 자, 지금 몇 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광어를 화로차에다가 싣고 왔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100마리 중에 3마리는 폐사를 하더라, 죽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재고자산 몇 마리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상대 계정에는 뭐라고 기록을 한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기록을 하고 얘는 성격이 뭐다? 매출 원가다라고 회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상적 감모손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정상적 감모손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난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얼마 없어지고 상대 계정에는 영업 외 비용,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평가 손실은 뭐냐면 재고자산의 어떤 그 가치 자체가 하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을 인식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차감한 것이 바로 순실현 가능 가치인데요. 자, 만약에 이 순실현 가능 가치보다 우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지금 진부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치 하락이 발생을 해서 이걸 지금 내다 팔았을 때 얼마 못 받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 하면은 지금 저가법 회계 처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부 금액과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 간의 그 차액 있죠. 예를 들어 우리의 장부상에는 1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제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 밖에다가 내다 팔아보면은 얼마가 남는다? 5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한 그 50만 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회계 처리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고요. 대변에는 어떻게 한다?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그러한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럴 일은 잘 없는데요. 만약에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그만큼 취소를 해주고요. 반대쪽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재고자산의 평가 이익이라는 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고자산의 평가 이익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오직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때만 적극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회계 처리를 보고 저가법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식회사 경상의 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저가법 적용에 따른 회계 처리를 수행하세요. 자, 장부상 재고는 300개에 취득원가 1,000원, 그 다음에 실제 재고는 300개에 8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취득원가 1,000원에서 얼마? 순실현 가능 가치 800원을 빼주면 개당 200원만큼 뭐다? 손실이 발생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총 수량이 몇 개예요? 200원에 곱하기 300개 하게 되면은 금액이 어떻게 돼요? 총 60만 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주식회사 세이의 재고자산 매입 및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아.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1월 1일 날 기초 수량이 10개, 단가 200원, 2월 12일 날 매입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매출이 있었고 매입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가정을 하고 있나요? 계속기록법인가요? 아니면 실질재고조사법인가요? 그렇죠. 계속기록법을 사용을 하면 이동평균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이했는가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했을 때 그 기준 재고가 얼마인지 지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뭘 하게 되냐면은 그 기준으로 2월 12일 매입이 일어난 그 직후에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량 50개에 단가 240원에서 총 12,000원이 12,000원으로 평가가 되어지고요. 자, 10월 4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월 4일 날이 지금 여러분들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량은 지금 40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는 자, 240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에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자, 요거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의 가격에 부대 비용을 더한 거죠. 만약에 예외인 경우는 어떤 게 있었다 했어요?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과 관련한 경우. 자, 이때는 예외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기말 재고액은 얼마가 되느냐? 700원짜리 50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10개. 자, 해서 그래서 총 4만 원이 남아 있더라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상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무엇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어디에? 뭐뭐뭐뭐에 가산한다. 자,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뭐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뭐로 분류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2번 매출원가, 영업의 비용. 자, 이게 바로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할 수 없는 항목은 뭐냐면 자, 동그라미 1번 경상에게 판매 위탁한 적성품, 2번 동호회 회원들에게 보낸 시송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되어 운송 중인 상품, 네 번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저당 상품. 자, 지금 우리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항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적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이 어떤 위험 부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적지 조건으로 수출을 했어요. 배에다가 실었어요. 비행기에다가 실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손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현행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되어 수익 비용의 대응이 부적절하며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행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 자,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 자, 그런데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뭘까요? 현행 수익인데 지금 과거에 사온
물건의 원가가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온 게 먼저 나갔다라는 가정을 다루고 있는 선입선출법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입선출법은 뭐다? 실제 물량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를 하면은요,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 기말재고자산 평가를 할 때 자,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지금 실질재고조사법 하에서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자, 이것은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은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재고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이건 정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주어진 숫자들을 저기에 하나씩 끼워 넣으시면은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숫자가 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즉 이 식의 어떤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 쉽게 산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손실 발생해요. 감모 손실 수량 없어지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매출 원가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손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의 지금 장부 금액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훨씬 낮은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100원짜리 물건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다 팔아봐야 80원밖에 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 장부상에 100원인데 내다 팔면은 80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20원만큼을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하고요. 회계 처리는 이 자산에 대한 차감적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취득 원가를 결정하고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재평가의 개념 설명할 수 있고요.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회계 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면 성공적인 학습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활동을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이고요.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보니 이 유형자산과 구분되어져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종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상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감가상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이죠. 자,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이 둘은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있어요. 자, 얘는 구입대금에서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취득부대비용에 얘는 취득세, 등록세,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자, 토지의 구획정리비용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설계시, 외부전문가 수수료 등이 뭐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 취득부대비용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득원가를 계산을 할 때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각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만 만약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일괄구입한 후에 토지만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시골에 있는 그 폐가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 펜션을 짓는다라고 할 때는 자, 이 투자자 즉 이 땅을 사는 사람의 이 땅을 사는 회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자리를 토지로만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취득원가 전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고요. 폐자재 처분 수익은 취득원가에서 차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이 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자, 자본적 지출은 생산 능력 증대, 매용 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자, 이것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추가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 수준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게 바로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 이것은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자, 이것은 이 수익적 지출을 했을 때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깨진 유리창 수리라든지 타이어 펑크 난 걸 수리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적 지출이다. 그래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원가의 배분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익과 비용 대응 관점에 따라서 내용연수 기간 동안 사용된 유형자산의 원가를 그 자산의 사용으로 얻게 되는 수익의 체계로 대응시키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가상각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취득원가, 두 번째 잔존가치, 세 번째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체감잔액법 있는데, 자, 여기서 정액법을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정액법이라는 것은 이 상각 대상의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정률법이라는 것은요. 정률법은 자, 장부가액에 동일한 상각률을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자, 초기에 미상각 잔액이 크므로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이후에 점점 비용을 적게 인식하게 돼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한 방법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정률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히게 돼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률법 자체를 우리가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즉 가속 상각법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률법으로 이 회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산 금액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분명히 정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책에서 정률을 구하는 걸 어디서 보셨다라고 하면은 자, 그거는 깔끔하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감가상각 문제에서 정률법 얘기가 나오면 그 정률은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의 비례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